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 정보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잘은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한 100페이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전에 어, 연수를 들으셨으면 그 내용과는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공지능과 에이전트 그리고 인식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딥러닝 중에서도 대학원 같은 데서 배우면 딥러닝 중에서도 좀 뒷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금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지능 에이전트의 개념과 이해, 그리고 에이전트의 정의, 그리고 인공지능과 지능 에이전트의 관계, 에이전트의 특징, 지능 에이전트의 활용과 역할, 지능 에이전트에서는 요래요. 일단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어제 서미란 선생님이 강의하셨을 법한데 그 내용을 약간은 중첩되게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처럼 생각과 합리적으로 생각과 일단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는 합의된 바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명확한데 지능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능에 대한 것을 컴퓨터를 인간을 본따서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 자체를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이 정의를 실제는 구체적으로 내릴 수 없는 상태이고요. 연구되는 분야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이런 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구나 역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상황을 보면 사람처럼과 합리적, 그리고 생각과 행동 네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저희가 사실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싶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는 사실 철학도 들어가고 심리학도 들어가고 그리고 공학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이 생겨나는지 사실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라서 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현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질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언젠가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좀 어려운 분야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사실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 시스템은 1960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이쪽으로 뛰어들었을 만큼 정말 연구가 활발했었는데 사실은 실패를 하게 돼요.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는데요. 요즘 들어와서 다시 개발을 하긴 하지만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처럼과 합리적으로 나눈 이유는 사람이 합리적이 아니라는 좀 뉘앙스가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합리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시각, 언어, 음성의 활용 부분을 거의 다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저희 교재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구현하기 힘들었지만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튜링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튜링 테스트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음성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영역에 대해서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왜 굳이 나눠놨냐면 사람은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행동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나 무엇인가 깜짝 놀랐을 때는 생각할 겨를 없이 행동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과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할 지능 에이전트는 사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인데요. 강화학습을 보통 예를 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좀 할애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수학을 알아야 되냐?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사실 실습할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드 함수 속에 전부 다 수학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수학을 깊이 있게 코드를 짤 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론을 설명할 때는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수학들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분류, 예측, 추론, 그다음에 확률, 벡터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최적화도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들이 만약에 이거 왜 그래요? 그랬을 때 수학적으로 좀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인공지능은 추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측 능력이라고 하죠. 추론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논리적인 결론에 도출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억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하드디스크 속에 정보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는 정보를 꺼내다가 무엇입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지요? 그랬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속에 에베레스트가 들어있을 때 이 에베레스트를 꺼내는 것은 기억 능력이잖아요. 이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반드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논리적인 결론에 도출했을 때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론과 예측을 아마 비슷한 단어로 쓰는 것 같고요. 분류는 사실 분류 예측이고요. 회귀는 회귀 예측입니다. 저희 교과서에서는 예측을 회귀라고 하고요. 분류를 분류라고 따로 띄어놨지만 원래는 분류 예측이고요. 회귀 예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의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중에서 인기 있는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XAI예요. 그러니까 XAI라는 것은 이걸 인공지능을 설명할 수 있냐 뭐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인공지능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상용화됐고 더 이상 발전이 되겠어? 라는 수준까지 온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개발이 많이 됐으니 이제 윤리를 좀 많이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범위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XAI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범죄 측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아마 2002년도인가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영화 보면 톰 크루즈가 나오죠. 톰 크루즈가 나오고 어떤 예언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이렇게 꿈틀대면서 30분 후에 이 남자가 아내를 살해할 거다라고 하면은 톰 크루즈가 막 출동을 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실제 쳐들어갔을 때 칼을 들고 뭔가 위협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경찰이 쳐들어와서 예정 범인으로 체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굳이 안 쓰고 예언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이 실제 지금 가능한 단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이 분야가 되게 좀 이슈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XAI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XAI는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도 되게 이슈가 되고 도움이 많이 돼서 학생들에게 접근할 때 인공지능과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르파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아르파넷 만든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미국 국방성 연구 그 곳이 다르파인데요. 이 곳에서 인공지능이 현재 인공지능이 이렇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고 언제 어떻게 모델을 신뢰하고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지를 현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설명 가능한 모델을 추가해서 이것들을 모델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다 보면 너무 어려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동작,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전부 다 블랙박스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라서 사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도 사실은 잘 몰라요. 결과는 좋지만 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예요. 인공지능이 요렇죠. 어떤 실세계가 있으면 이걸 데이터를 여기서 수집해서 블랙박스 모델을 막 돌려가지고 뭔가 막 결론, 추론이 막 나오는데 추론이 나왔을 때 사람이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능이 좋네? 개와 고양이를 잘 구분하네? 언어가 되게 매끄럽네? 이렇지만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라는 걸 설명을 못 해요, 현재.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걸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왜 그래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오죠? 라고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잘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블랙박스라서 왜 그런지를 이유를 몰라요. 내가 아픈데 이것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박스란 얘기고요. 사실 왜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냐? 그러면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인간도 블랙박스야. 인간도 감정도 모르잖아.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얘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난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자꾸 반응을 하지? 학생들이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왜 그렇지? 블랙박스잖아요. 이 속에 있는 메커니즘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인공지능이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노력은 이제 이런 개구리가 있을 때 얘가 왜 개구리라고 인식을 하지? 라고 했을 때 이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결과물이에요. 이 부분을 보고 개구리라고 인식을 해. 이게 왜 당구대지? 왜 이게 당구공이지? 이 부분을 봤더니 당구공이야. 왜 이게 기구지?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기구로 추론을 했어 라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학생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뭔가 그래도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런 분야가 있어라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분류와 회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머신러닝에서 분류와 회귀란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를 주죠. 데이터를 주고 정답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4개의 X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Y값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집어넣죠.
같이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펑션을 만들죠. 여기에 x와 y의 관계를 봤더니 이 아이리스는 뭐 어떤 뭐 요런 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뭐 어떤 종이야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펑션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위에 찍히면 x의 영역이고 여기에 찍히면 세모의 영역이고 동그라미 찍히면 요 영역이구나 이러는데요. 여기까지가 훈련인데요. 이 훈련이 잘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데이터, 여기는 unseen 데이터죠. unseen 데이터. 그러니까 훈련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를 이 모델에 집어넣었더니 추론을 잘하더라. 이게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펑션을 만드는 과정이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테스트는 기억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테스트를 한다면 기억 능력이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추론 능력이고 이것을 예측이라고 한다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류와 회귀의 정의는 여기에 있는 예측을 하고 싶은 요 값이 이산적이면요. 0, 1, 2, 3 또는 강아지, 고양이 요러면 분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측하고 싶은 값이 뭐 주가 예측처럼 실수값이면 회귀예요. 그러니까 y 값에 따라서 분류와 회귀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y 값이 이런 이산적인 값을 넣었으면 분류, 그 다음에 여기에 연속적인 값을 넣었을 때 회귀입니다. 이 과정은 전부 다 동일해요. 데이터를 넣고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언신 데이터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를 추론했을 때 잘 맞추더라. 이게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입니다. 네, 아직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요. 1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해요. 이것은 아마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인간은 무엇인가 만들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자기랑 닮은 무엇인가 만들고 싶어 하고,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이것이 왜 그럴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이 없었다면 사실 인공지능을 만들지 않았겠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죠. 요게 기상예보인데 내일 기상예보를 알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예전 자료인데 뭐 지금은 더 올랐죠. 1년 아니 1시간 후만 알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저희는 로또 당첨되기 30분 전에 뭐 보통 이런 생각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데 이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현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측이라는 단어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을 구분하는 것도 예측이라고 해요. 이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또 예측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고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원든 원치 않든 기술은 개발되고 있고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세대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될지도 모르는 세대이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AI와 저희 학생들과 경쟁했을 때 분명히 저희 학생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AI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측이라는 것은 예측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예측은 사물을 구분하는 것도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핸드라이팅 글자인데 사라고
2를 2라고 3을 3이라고 예측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구분하는 것을 예측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측을 제가 아까 다른 말로 추론이라고 했는데 이 추론은 미래만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이런 밑에 있는 영어 단어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라서 이것도 미래가 아니죠.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도 예측이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옆에 별점, 아니 사실은 이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근데 이 댓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나 봐요. 나만 당할 수는 없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 영화를 본 제가 별 10개를 받아야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알고 봤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걸 보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극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막 수집하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그래서 별점까지 추가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런 영화를 본 A라는 장르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B라는 장르의 영화를 보더라를 되게 많이 수집을 해서 어떤 새로운 C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 사람이 비슷한 성격이면 B라는 것을 다음으로 추천해 줘서 이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던 거죠. 이것도 예측이라는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4가지 영역이 있고요. 4가지 영역 중에 다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많고요. 지능 에이전트만 합리적으로 행동 부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처럼 생각이란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거고요. 합리적으로 생각이란 이런 거예요. 둥글고 나무에서 자라고 뭔가 의사결정 트리처럼 이건 사과야 라고 결정하는 것을 이 모든 지식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서 추론을 하면 예측을 하면 전문가와 사용자가 이 속에 있는 의사가 하는 것처럼 또는 어떤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처럼 지식 구조를 만들어서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전부 다 사용자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20년간 연구를 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지식 베이스에 다 넣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문가 시스템은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암묵적인 지식을 강구한 거예요. 암묵적인 지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백종원의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내 건 왜 맛이 없지? 내 음식은 왜 맛이 없지? 그 이유는 백종원의 손맛을 무시한 거죠. 백종원이 이렇게 뭐 소금을 대충 넣고 설탕을 대충 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킬이 있고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 전문가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처럼 행동이라는 것은요,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언어 이해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뤄볼 내용이고요. 이것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기계가 신호등을 보고요. 파란불인지를 인식하고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사람이 걷는 것을 보죠. 사람처럼 행동이라는 것은요.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사람처럼 행동이라는 것은 이거죠. 사람처럼 행동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사람처럼 행동이에요.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네, 이제 드디어 교과서로 와서 에이전트를 볼 건데 이 에이전트는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인간처럼 뭔가 깜빡깜빡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주어진 목적에 따라 성공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이 에이전트는 가장 최근에 인공지능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인공지능을 보다 좀 더 쉽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 그림에서 보듯이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지각하고, 근데 저희는 데이터를 막 넣어주잖아요. 인공지능 조금 코드 돌려보신 분들은 데이터 내가 넣어주는데 그거는 에이전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새로운 환경에 학습을 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에이전트.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인공지능 개념이고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지각해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목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론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인식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은 뭔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색 에이전트를 보면 이 인터넷 속에서 지각을 해서 사용자의 맞춤의 정보를 찾아서 무엇인가 지능적인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청소기 에이전트도 이 더러운 환경을 지각해서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능 에이전트라는 건 뭐냐면 똑똑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지능 장치를 추가한 거예요. 사실 다른 교과서에서는 지능 에이전트랑 에이전트를 구분을 많이 안 해놨는데 실제로 문헌을 찾아보면요. 논문 같은 걸 찾아보면 에이전트와 지능 에이전트는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에이전트 중에서 지능이 없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지능 에이전트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 지능이라는 것을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지능장치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지능장치라는 것은 인식학습 추론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에이전트는 시스템이에요. 설계해 놓은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능장치를 통해서 이 지각한 것을 인식, 학습, 추론을 통해서 판단하고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지능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 시스템 자체를 지능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래서 지능 에이전트는 로봇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을 로봇 속에다 구현한 거고 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을 다른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거겠죠. 지능적인 행동이 중요해요. 지능 에이전트에서는. 예를 들어 장애물이 많으니까 꼼꼼 청소를 하고 지능 행동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예를 들면 이것은 BC카드가 하루에 약 전 세계에서 4천만 건 정도가 결제가 되는데 카드가 1초 안에 승인이 된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상 행동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7, 8개월 동안 이런 패턴으로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도에서 1,000만 원이 일시불로 긁혀지면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1초 동안 결제되는 0.0 몇 초 안에 차단을 해버려요, 카드를. 이게 지능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0점 몇 초 안에 결정하는 거.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보행자를 발견해서 급제동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이게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시스템이라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네, 지능 에이전트는 인식학습 추론이 중요하고요. 어, 인식이라는 것은 복잡한 환경을 빠르게 판단하는 거고 학습은 목표에 따라 다른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지식, 그러니까 센서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의 정보를 얻은 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알아내는 거겠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예를 들어 로봇 청소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제 A라는 공간에서 쓰다가 이사를 갔어요. B라는 공간. 그럼 B라는 공간은 뭐 다르잖아요. 그런데 B라는 공간에 와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새로운 학습을 하고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해서 여기를 다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밑에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능 에이전트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목표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자율성, 협력성, 목표 지향성 등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부분은 지능 에이전트는 사실 여기 단원밖에 없고요. 그 이후의 단원 있잖아요. 3단원 뭐 이후에 가면 학습 부분에 가시면 특히나 아이들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뭔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 영역은 이 영역과는 약간 달라요.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능 에이전트는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부분에 나온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율성과 협력성과 목표 지향성이 있고요. 이걸 다 전부 다 스스로 해요. 사람의 도움 없이 인식해서 행동하고요. 사람의 도움 없이 에이전트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통신하고요. 그다음 목표를 가지고 지능적인 행동을 하죠.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목표를 주어졌을 때 이 목표에 맞게 행동을 했을 때 지능적인 행동으로 일하고 하는 평가 기준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능 에이전트의 활용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지능 에이전트는 로봇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로봇에 구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쇼핑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 속에다 넣어서 뭔가 배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를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생산도 할 수 있고 배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보다 정확하고 수술 질감도 절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능 에이전트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환자가 나타났을 때 이 환자 돌보미는 다른 환자에 맞게 또 학습을 하고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해서 그 환자에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개입이 없으니까 정말 더 편리한 인공지능인 거죠. 좀 더 깊이 보시면 이제 온라인 서비스 이거는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구글이 아마 지능 에이전트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뭔가 검색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빠르게 얻지? 이거는 지능 에이전트가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 아시죠? 페이스북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내가 관심 있는 거라는 것. 그러니까 지난 페이스북을 봤던 이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어 할 부분만 모아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능 에이전트죠. 인터넷 쇼핑할 때 가격 비교 사이트, 그래서 물건을 사려면 사실 쇼핑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쇼핑몰을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 뒤에서 지능 에이전트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소프트웨어죠. 이것을 기계 속에다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로 전 과정, 그래서 감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공장 자동화, 이것들을 할 수 있고요. 드론 배송, 물류 관리 로봇, 자율주행형 배달 로봇, 이것은 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을 로봇으로 구현한
예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게임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뭐냐면 사람 대 사람이 겨루는 게임을 좋아해요. 사람 대 컴퓨터는 애들이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컴퓨터는 조금만 지나면 패턴이 읽혀서 재미가 없는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능 에이전트가 이 컴퓨터에서 이 몬스터가 등장했을 때 이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서 행동에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계속 학습해서 다른 패턴을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게임 분야의 활용이고요. 수술에서 이것은 아직 지능 에이전트로 완벽하게 구현은 되어 있진 않지만 현재 사람이 들어가서 수술을 보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될 거라고 해서 넣어 놓은 거고요. 간병 로봇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주력 사업으로 아마 일본에서는 국가 사업으로 굉장히 키우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야에서 지능 에이전트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기까지. 지능 에이전트와 인공지능과의 차이점은요, 인공지능 속에 다르다기보다는요, 음, 인공지능이 이렇게 커다란 영역이 있다면 이 중에 지능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속에 지능 에이전트가 들어있어서 지능 에이전트는 합리적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어떤 방법론이라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50분쯤에 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센서와 인식,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이고요. 여기 부분은 사실 조금 전에 지능 에이전트를 어떻게 그러면 구현하냐. 센서로 구현하고 액추에이터로 구현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지능 에이전트는 이런 환경 정보가 있으면 이거를 지각을 하죠. 센서로 지각을 하는데 이 센서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을 해요. 이 센서는 물론 아날로그 센서도 있고 디지털 센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이 디지털 정보를 인식을 하게 되죠. 이 인식을 하게 되면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행동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아까 전에 나온 그 지능 에이전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울 부분은 없고요. 스마트홈 시스템은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카메라, 동작 센서, 조도 센서 이 분야는 사실 지금 네, 어쩌면 요즘에 지어진 집에 사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지금 있는 건데 라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인식의 과정이라는 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어쨌든 사진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지능 에이전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로봇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이 사진을 보기 위한 카메라 센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사진인지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뭔가 이동을 하겠죠. 픽셀들을. 그래서 얼굴을 탐지를 해요. 그다음에 눈과 입과 이마와 입술은 어떻게 생겼지? 이거 특징은 뭐지? 라고 특징을 추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무슨 사진이구나. 모나리자 사진이구나. 데이터베이스가 많다면 뭐 금방 찾겠죠. 그런 다음에 액추에이터가 행동을 하죠. 이건 모나리자 사진이야. 이렇게. 그래서 인식의 과정은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약간 힘들지만 로봇 입장이 만약에 되어 본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겠구나라는 것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인식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는 특징 추출 단계인데요. 특징 추출 단계는 인공지능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구분하는지를 결정 짓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특징 추출 단계를 넣어놨습니다. 기쁨, 놀람, 슬픔, 화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많이 가리고 눈 모양만 본다고 해도 저희는 특징을 뽑을 수 있죠. 아, 이거는 웃는 거고, 이거는 뭐죠? 죄송합니다. 놀람이고, 이거는 슬픔이고, 이거는 화남인데, 인공지능은 이 정도만 픽셀만 가지고도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인식의 과정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이전트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까요? 플랫폼. 에이전트는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어떤 에이전트가 있을 때 에이전트가 지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능적인 인식과 학습과 추론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 또는 이런 아키텍처를 지능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지능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식을 이제 센서를 통해서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능적인 행동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해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상점은 이제 센서와 인공지능, 지능적인 행동, 지능적인 장치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아마존이에요. 이게 아마존을 그린 건데, 이게 아마존으로 느껴지진 않으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QR코드를 아마존에 보면 이제 미리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카드 정보까지 다 넣어요. 그러면 QR코드로 여기에 띡 하면은 들어가서 카메라가 위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 매장 내에서 카메라 센서는 고객의 위치와 동작을 인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음료수를 꺼냈네, 뭐 콜라를 집어 들었네. 그래서 무게 센서와 카메라 센서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집었네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가상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콜라를 다시 요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제 빠져요. 이게 뭐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요 카메라와 무게 센서를 통해서 한다고 해요. 그리고 결제 없이 그냥 쭉 나오면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10분 정도 후에 결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마존에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보통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구글에서 이걸 굉장히 비난하기를 분명히 이 카메라를 엄청나게 이렇게 놓고 뒤에서 뭐 샀는지 수동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구글에서 되게 뭐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한 것 같습니다. 네, 활용한 것 같습니다. 센서와 인식을 활용해서 지능 에이전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센서는 뭐 라이다 센서와 레이더 센서, 카메라 센서가 있는데요. 카메라 센서는 보통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물체의 형태와 색깔을 감지하고 밝은 곳에서만 쓰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라이다 센서는 이걸 3차원으로 이제 지도를 제공해줘서 원근감을 얻을 수 있대요. 카메라는 3차원은 아니라 이게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판단을 잘 못하는데 라이다 센서와 같이 보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밤이 되면 좀 어려워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전파를 이용해서 밤에도 이것들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센서가 있기 때문에 지능 에이전트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뭐 로봇 같은 기계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 속에 지능 에이전트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를
지각하고 지능장치를 통해서 아, 이게 자동차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겠죠. 지능적인 행동을 해서 뭐 정차를 하던 피해가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 지능 에이전트가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센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에이전트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흰색 트럭을 하늘로 착각해서 빠른 속도로 들이받은 이 테슬라 자동차예요. 테슬라 자동차는 두 번 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두 번 다 대낮에 앞에 직사광선을 하얀색 차량과 구분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믿을만한가? 믿을만하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센서가 많이 오염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흙탕물이 튀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의 인식 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센서는 원거리 레이더가 200m예요. 근데 200m도 시속 100km로 달렸을 땐 7초 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센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곡선에서는 매우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는 시간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데까지 뭔가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센서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지능 에이전트 부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은 10분 쉬고요.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비전인데요. 이 컴퓨터 비전은 보통 이제 CNN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CNN을 이야기하는데 뭐 CNN을 깊이 이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이미지가 있을 때 눈을 통해서 뇌의 시각 피질,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CNN이 만들었는데 CNN은 뭐 깊이 이해하실 건 없고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이걸 숫자로 바꾼 다음에 어떤 연산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인데 이 인식을 할 때 요 부분은 이 부분이 히든 레이어가 특징 추출 단계예요. 아까 전에 제가 특징 추출에서 어떤 눈 모양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나리자 사진에서 눈과 눈썹과 코와 입 모양 그런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거를 분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CNN은 이게 CNN이라는 이미지에서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모델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징 추출과 분류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CNN에 따라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지능 에이전트가 이런 고양이를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과정은 이미지 픽셀로 RGB로 나눠서 컬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특징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분류의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고양이일 확률이 이거고 강아지일 확률이 2%입니다. 라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인공지능 수학 책을 혹시나 보게 될 기회가 있으시다면 여기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연산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요런 수박 모양을 RGB로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공지능 수학책에다가는 수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될 것 같고, 0은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255로 갈수록 흰색으로 되기 때문에, 더하면은, 뭔가 밝아져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수학책은 쓴 거고요. 빼면 어두워져, 이런 행렬 연산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인공지능 기초책에서 컴퓨터 비전의 활용 분야는 객체 탐지, 이미지 분할, 이미지 분류 세 가지로 나누어 놨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넣어 놨습니다. 객체 탐지는 뭐냐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거예요. 이 바운딩 박스는 이 속에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객체의 최소의 영역입니다. 최소의 영역을 사각형으로 표시한 것이 바운딩 박스라고 해요. 이 바운딩 박스를 표시한 것이 객체 탐지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이 분야를 이렇게 픽셀 단위로 전부 다 분할을 해서 이 객체 탐지보다 좀 더 정밀하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고양이고 여기는 강아지니까 이게 클래스의 영역이 다 달라서 예를 들어 얘가 1번이라고 하면 1번 픽셀이라고 하면 얘는 2번 픽셀이야 라고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 이 오리는 3번 픽셀이야. 이렇게 픽셀마다 클래스를 부여하는 것을 이미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미지 분류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야 고양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인식과 분류를 구분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를 인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객체 탐지는 이미지 내에서 물체의 존재 여부와 위치를 찾는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 속에 물체, 객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객체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이것과 그러면 객체가 존재해.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어? 이거를 찾는 문제가 결합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긴 지금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지 분류. 그래서 세 가지예요. 존재,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분류가 결합된 문제가 객체 탐지입니다. 욜로라는 모델이 굉장히 유명한 객체 탐지 모델인데 이 객체 탐지 모델에서 욜로라는 것은 뭔가 좀 한 번만 봐서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거 예예요. 13 곱하기 13 크기로의 격자로 나누는 거예요. 26 곱하기 26으로 나눠도 되고요. 랜덤이에요. 그냥 예입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것의 위치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강아지가 있고 뒤에 보면 자전거가 있고 뒤에 보면 자동차가 있는데 이것들을 랜덤하게 바운딩 박스를 막 그려보고 여기에 있는 것 같아.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을 진한 색으로 바운딩 박스를 칠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이것을 픽셀별로 어느 위치에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를 전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미지 분류와 결합을 해서 얘가 바운딩 박스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분류도 하는 거죠. 이게 객체 탐지예요. 그러니까 객체 탐지라는 것은 이 이미지 속에 객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운딩 박스로 표시하고 얘를 분류해서 도구인지 바이스클인지 칸지라고 인식하는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객체 탐지입니다. 이 객체 탐지는 어떻게 찾냐면 위치를 이 사각형을 계속 그려봐요. 이 계속 사각형을 그려봐서 이게 평가 도구인데요. IOU라고. 그래서 전체 분의 실제 맞은 영역을 비교해서 얘를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겹쳤을 때 0.9264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겹쳐도 0.7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교해야 성능이 좋다는 것을 살짝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체 탐지는 커다랗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이전 단계는 딥러닝이 발전하지 못했던 단계고요. 딥러닝이
나온 다음 이전에도 사실 객체 탐지가 있었지만 딥러닝 이후로 커다랗게 두 가지, 하나는 정밀도, 또 하나는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이미지는 사이즈가 용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뭐 보통 이미지를 다운받을 때 데이터 같은 거 받을 때 뭐 13기가는 기본이고 뭐 대회 같은 거 나가면 80기가에서 뭐 160기가 뭐 이렇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처리할까? 그래서 빠르게 처리하는 분야와 그래도 성능이지 정확도가 높아야지. 그래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했는데 욜로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더 좋아라는 것이 욜로고요. 여기 잠깐 그림을 그려놨는데 욜로는 MAP가 이게 액큐러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성능이 안 좋죠. 근데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예전 모델 뭐 7인데 78이죠.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만 성능이 그닥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욜로가 대세입니다. 현재. 객체 탐지에다가 어떤 응용을 건다면 캡셔닝까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탐지하고 여기를 설명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컴퓨터 비전의 영역인데 제가 책에 수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린 거고 실습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실습 문제는 잠시 후에 저기 세그멘테이션까지 하고 같이 하시죠. 이미지 분할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어떤 객체 영역에 속해 있는지 클래스를 전부 다 표시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분할인데 아까 전에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것과는 좀 사뭇 다르죠. 여기에는 이런 원본 이미지가 있다면 객체 탐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건 바운딩 박스를 그렸다면 여기에서는 전부 다 이 픽셀당 클래스를 전부 다 적은 거예요. 여기 뒤는 3번이고 여기는 1번이고 여기는 5번이고 여기는 4번이다라고 클래스를 전부 다 적어서 이거를 색칠을 한 것이 이미지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정교한 거죠. 객체 탐지보다. 이것이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이런 데 활용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흑백인데 이렇게 칼라로도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이 의심 부위다. 칼라로 표시하면은 의사들이 판단하기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픽셀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좀 더 사람을 정밀하게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 탐지로 빠르게 무엇인가 사람을 추출을 하고 세그멘테이션으로 확인도 해야 돼서 이 두 가지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다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어 놔서 전부 다 이 레이어들을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여기는 1번을 뽑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녹색, 그 다음에 여기 회색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레이어들을 합쳤을 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깊이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객체 탐지는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은 이거를 이렇게 픽셀 단위별로 클래스를 전부 다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분할 실습은 코코 데이터셋으로 조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분류는 이미 물체를 구분하는 과정이라서 이게 인식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시면 다를 게 없습니다. 이미지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류라고 하고요. 이미지 인식과 이미지 분류를 구분하는 문헌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서 이미지 인식이 이미지 분류의 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미지 인식은 그냥 어떤 한 장의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양이냐 개냐. 그 다음에 분류라는 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을 때 이것을 구분하는 것.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분류 같은 거에서 소포에 쓰여져 있는 주소를 이미지 형태로 수집하고 분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겐 들어가기 전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 주소는요, 요거를 좀,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습 주소는 일단 첫 번째는 이거고요. 크롬으로 접속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코 데이터셋은 요거고요. 여기에 접속하시면 돼요. 일단 코코 데이터셋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20만 개의 이미지가 있고요. 80개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클래스가 80개가 있어요. 그래서 80개에 해당하는 클래스라면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0만 개의 이미지에 50만 개 이상의 주석이 달려 있어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콜앱으로 가시죠. 콜앱 보이시죠? 콜앱에, 네, 콜앱에 들어가 주세요. 제가 사이트를 드렸는데, 그 사이트를 웬만하면, 뭐, 엣지도 되긴 하더라고요. 엣지도 되는데, 웬만하면 크롬에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롬에서 콜앱이 좋은 이유는 이걸 아무래도 구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롬에서 호환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브젝트 디텍션, 네, 콜앱 환경이 있고요. 콜앱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지금 링크에서 드렸으면 본인의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랑 이게 연동이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일에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저는 지금 까만 화면인데 좀 흰 화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파일에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뒤에 사본이라고, 이름 뒤에 사본이라고 적히면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꺼내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안 하시면 제가 지금 링크만 드렸기 때문에 실행하는데도 약간의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마음대로 수정해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하기를 보시면 준비하기를 보시면 요, 요 실행 버튼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코드가 표시되어 있지만 코드가 길지만 코드를 다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드 표시를 누르면 코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코드가 사라져요. 여기 실행을 한번 눌러보시죠. 네, 눌러보시면 일단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개발자가 올려놓은 거고요. 공개된 거라서 이렇게 가져다 써서 약간 편집한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 밑에 따라하기에 2번, 동그라미 2번을 실행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귀찮으시다 그러면 런타임에 모두 실행을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차근차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2번을 누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미지를 불러오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이미지를 그냥 하나 띄워놓은 겁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이미지 속에 오브젝트가 있죠. 위치, 그러니까 존재 여부, 존재하죠. 우산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아래쪽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게 하이 에큐러시와 그 다음에 패스트가 있는데 아까 전에 잠시 얘기했는데 에큐러시를 중요시 할 건지 아니면 빠른 것을 중요시 할 건지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빠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SSD 이 아래쪽 걸 한번 해보고요. 제가 잘못했네요. 하이 에큐러시를 했네요. 위에 걸 했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게 약간은 오래 걸릴 거고요. 이게 실행이 완료가 되면 혹시 이 코드를 학생들에게 이해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코드가 어렵죠. 네, 저도 많이 어려운데요. 네. 가능하시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고 학생들에게 뭔가 변형도 해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속도가 좀 느리죠? 네, 선생님들은 더 빨리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직 돌고 있네요. 저도 빠른 걸 했어야 되는데, 하이 에큐러시를 눌러가지고, 네,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너무 느리다 그러면 런타임 유형의 GPU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빠를 건데요.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런타임 유형 변경의 GPU로 나중에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하시면 약간 빨라져요. 이 콜앱이 좋은 점은 이제 GPU를 쉐어링해서 쓸 수 있다는 건데, 사용자가 지금 너무나 많아져서 예전처럼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느리네요. 네, 저는 아직도 들고 있네요. 그러면 혹시 이제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다 도르셨으면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눌러보시죠. 동그라미 4번은 일단 3번에 뭔가 오브젝트 디텍션이 나왔을 건데,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네네네. 감사합니다. 우산 34%, 탁자 20% 그렇게 떠야 돼요. 네. 그렇게, 왜 이렇게 안 뜰까요, 저는? 됐네요. 네. 이게 추론 타임인데, 인퍼런스 타임이 62초나 걸렸네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이 된 겁니다. 여기에 네, 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1%로, 뭐 69% 확률로 체어, 다 체어인데, 이런데 뒤에 보시면 이거 인식 못했죠. 그 다음에 이거 꽃도 인식을 못했죠. 이것도 못했죠. 이 뒤에 뭐 옷도 못했죠. 굉장히 많이 못했어요. 이거 못한 이유를 혹시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성능이 안 좋아요. 원래 성능이 안 좋아서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물론 이거보다는 성능이 좋겠지만요.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상용화 된다면 사람들 다 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니네가 개발 좀 해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세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미지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벌레들을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리고 뭐 두 번째를 보시면 또 실행을 누르시면 음, 이제 예전의 모바일을 인식을 하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관련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습니다. 보시면 좀 이미지가 복잡할수록 뭔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무 이런 것들은 잘 못했죠. 새만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개발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하기는 뭐냐면 보세요. 실행을 하시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인터넷에 가셔서 그냥 아무 사진이나 하나 다운 받아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장 하나만 해봐 주세요. 저는 아까 전에 하나를 받았는데 야구 사진을 받았어요. 그 야구 사진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야구 사진 제가 아까 다운받은 거 이거 굉장히 잘 잡네요. 이상하네요. 다른 사진을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뭐 축구 사진. 사람이나 이제 사물이 많은 걸로 좀 해보려고 그걸 받은 건데, 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실행을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 선택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축구 사진도 다운을 받았는데요.
다음에 실행을 누르시면 네, 축구 사진 이렇게 인식이 비교적 잘 되는데 잘 되는 이유는 아마 객체간 색상 대비가 좀 픽셀감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잡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 또는 동영상도 할 수 있어요. 여긴 지금 동영상 코드는 아니지만 동영상 코드도 사실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동영상도 이제 움직이는 픽셀들을 전부 다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코코 데이터 셋으로 한번 가보시죠. 코코 데이터 셋으로 한번 가보시면 코코 데이터 셋도 재밌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코코 데이터 셋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모아놓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 80개의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80개가 넘어가면 못 잡아요. 80개만 카테고리, 그러니까 인식, 분류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못해요. 어디 가시면 되냐면 데이터셋에 오버뷰를 가시면 됩니다. 데이터셋의 오버뷰. 거기에 익스플로러라고 있어요. 익스플로러에 가시면 데이터셋에 죄송합니다. 데이터셋에 익스플로러 바로 가시면 돼요. 데이터셋의 익스플로러에 가시면 80개의 클래스가 나와요. 이게 80개입니다. 80개 클래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야구를 만약에 하시면 야구 사진을 꺼내고 싶으면 사람과 여기 배트,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베이스볼 글러브네요. 베이스볼 글러브 요 세 가지를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볼게요. 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전과 다르죠? 아까 전에는 바운딩 박스 사각형이 나왔는데 지금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 모양,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스포츠볼. 여기는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스포츠볼이었는데 저랑 사진이 다릅니다. 이게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랑 사진이 다를 거예요. 이게 베이스볼 뱃 하면은 아래쪽에 배트 여기 방망이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러브는 여기 글러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의자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마우스를 띄면 전체가 다 세그멘테이션이 되는데 애큐러시가 좋지 않죠. 요 밑에 사진을 보면 여긴 비교적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어떤 걸 세그멘테이션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저랑 사진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랜덤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하실 수 있겠죠. 다른 걸 뭐 하시면 예를 들면 자동차, 아니, 오토바이와 뭐 우산, 강아지 이게 있나? 이 세 가지가 중첩되는 사진 뭐 있네요. 네, 사람이 뒤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강아지가 있고 우산을 들고 있는 뭐 이런 거. 네,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이게 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요 사진도 보시면 뭔가 클래스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 개발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겐을 볼게요. 네, 이제 실습에서 잠시 돌아오시면 이제 겐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활용 분야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높은 분야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안 구펠로우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사진들이 실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명.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기식 선생님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것이 되게 유명하죠? 이 사진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인공지능이 가짜로 만든 이미지예요. 이게 겐인데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활용 분야가 높습니다.
요즘 들어 뭐 딥페이크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 분야는 그럴 의도로 만든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사진이 몇 장밖에 없어요. 사진이 많이 구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장밖에 없어요. 근데 학습이 안 됩니다. 에큐러시가 높지 않아요. 그러면 겐으로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가짜로 1000장.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같이 학습을 시키면 에큐러시가 엄청 높아져요.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에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안 좋은 화질을 가지고 겐을 통해서 화질을 굉장히 높게 선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만들었는데 딥페이크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이 있지만 어쨌든 겐은 이미지 합성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예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겐은 논문을 보면 이항구 플러그 논문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SCI 논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유아틱한데 이것이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잘 설명한 것이라고 칭찬받는 이유가 이 원리가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 가지 모델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경쟁을 하냐면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두 가지 모델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모델이 여기에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델은 보통 딥러닝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MLP 정도로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다층 퍼셉트론.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면 여기에 그냥 딥러닝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딥러닝 모델 하나가 있고요. 여기 모델 2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은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경찰은 위조 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검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델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도둑과 경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경쟁하냐면 일단 경찰과 도둑이 100점짜리가 만점이라고 하면은 경찰이 일단은 성능이 좀 더 좋아요. 도둑이 10점짜리 어떤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10점짜리 위조 지폐라는 것은 뭐 부루마블에서 쓰는 뭐 그런 지폐라고 보시죠. 경찰이 20점짜리 경찰이 봤을 때 너무나 쉽게 구분을 하죠. 가짜구나. 너무나 쉽게 구분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도둑이 안 되겠다. 저 경찰을 속여야겠다. 그래서 30점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30점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었는데 20점짜리 경찰은 어떻게 했어요? 가짜지 진짜지 구분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경찰도 40점이 돼요. 구분을 잘하기 시작하니까 도둑이 50점짜리, 70점짜리. 그래서 경찰도 같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99점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99점짜리 위조 지폐는 아무도 구분을 못해요. 전문가도 구분을 못하고 이 경찰도 사실은 경찰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한 70점쯤 넘어가면 전문가들을 불러서 뭐 어떤 장비를 통해 가지고 검출을 한다고 보시죠. 그러면 99점짜리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은 경찰도 어떨 때는 얘 진짜야. 어떨 때는 가짜야. 라고 50%의 확률로 검출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찰과 도둑이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속이고 서로 검출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99점이 되면은 도둑이 만든 위조 지폐를 경찰이 99점짜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요. 이때 성능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이 경찰을 없애버리고 도둑이 위조 지폐를 계속 99점짜리 위조 지폐를 계속 만든다고 하면은 아까와 같은 성능 좋은 아무도 인간이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돌려보시면 이런 노이즈를 넣어요. 이런 노이즈를 넣어서 이런 노이즈가 어떻게 숫자로 이게 뭐 숫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구분하는 건데요. 처음에 넣었을 땐 당연히 이상하게 나오겠지. 잘 검출하겠죠. 너 이상해. 너 숫자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얘가 이 두 가지 모델. 그러니까 하나는 생성 모델이고 하나는 검출 모델, 판별 모델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하면서
마지막에 얘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굉장히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뒷장에 보시면 이런 노이즈들을 넣으면 학습을 시키면 이 노이즈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코드에서 긁어온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안경을 쓰지 않은 모습,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노이즈를 넣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실제 이미지고 이거는 가짜 이미지인데 이 검출 모델이 당연히 얘는 페이크라고 인식을 잘하겠지만 얘가 경쟁을 하다가 얘를 실제로 많이 속이게 됐을 때 얘가 99점짜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99점으로 죄송합니다. 얘가 99점으로 판별을 한다고 했을 때 1인지 0인지가 50%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얘가 진짜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50%의 확률로 예측을 한다면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이고 이때 요걸 제거해 버리고 생성만 계속했을 때 이미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된다는 거죠.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컴퓨터 비전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인간 대 인공지능, 인간 대 인공지능 누가 더 좋냐면 인공지능이 더 좋은 분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이 훨씬 더 좋아요. 인간의 눈은 해상도가 매우 높고요. 실시간으로 많은 시각 정보를 처리해도 에너지 소모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저장의 문제까지 없어요. 인간은 한두 장의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희 애기도 고양이 강아지를 어렸을 때 한 3살 때쯤에 고양이 강아지를 한 두세 번 정도만 보여주니까 다른 새로운 고양이 강아지 사진이 나와도 고양이 강아지를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못 맞춰요. 인공지능은 맞추려면 몇십만 장에서 몇만 장에서 몇십만 장의 이미지를 학습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속에 고양이가 몇 마리 있을까요? 요 안에? 한눈에 보면은 잘은 안 보이지만 2마리가 있어요. 얘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십만에서 몇백만 장의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한계가 아직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극복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가 현재 있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뭐 CNN 같은 걸로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한다는 것은요,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거고, 이 파라미터는 어쨌든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뭔가 인식을 하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뭐죠? 부하가 너무 크다는 거죠. 속도도 느리고 굉장히 처리 속도도 느리고 용량도 크고 굉장히 힘든데 이게 수학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이게 많이 개발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의대에서 지금 많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수학적 모델이 아니라 생물학적 모델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모델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인간은 두세 장의 사진만 보여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사진이 나와도 그것을 구분하더라. 근데 어떻게 구분하지? 그 속에 무엇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를 찾는 분야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셔요. 네. 컴퓨터 비전의 한계는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판다의 사진을 57.7%로 인공지능이 인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논문의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런 노이즈를 굉장히 희석화해서 합성을 시켜서 계산을 시켜줘요. 인공지능이 계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좀 많이 희석되게 해서 좀 티가 안 내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인공지능은 99.3%로 긴팔 원숭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는 57.7 이것도 판다고 이것도 판다인데 인공지능은
노이즈를 껴서 계산을 시키면 다른 걸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판단돼.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간다면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탑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의도적으로 얘를 어떤 적대적인 공격자가 이 노이즈를 스탑에다가 껴서 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에다 첨부를 한다면 이 스탑이 아니라 고라고 바뀌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것이 해결이 많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연구 중인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음성인식과 언어 이해 부분인데 이 분야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20분 남았습니다. 네, 음성인식은 자연어 처리 분야이죠. 자연어 처리. 아까 전에는 컴퓨터 비전의 영역이었고 컴퓨터 비전은 원리가 이미지가 있을 때 이 픽셀들을 숫자로 바꿉니다. 숫자로 바꿀 때 이 픽셀이 칼라면은 RGB에서 숫자로 바꾸는데요. 자연어 처리는 단어를 숫자로 바꿉니다. 자연어 처리의 영역은 자연어라는 것은 그거죠. 기계어가 아니에요. 기계어는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고 자연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인데 이 자연어에는 음성과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음성과 텍스트 두 가지 영역을 보통 많이 다루고요. 그래서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일단 음성인식을 한번 보시죠. 음성인식이라고 하면 음성인식은 이런 주파수를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이런 주파수가 들어왔으면 여기에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패턴을 비교해서 인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STT라고도 하는데요. STT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성을 문서로 바꾸는 것이 음성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자연어 처리가 이 단어로서 처리할 수 있게 텍스트로 바꿔서 이 텍스트에 있는 이 단어들을 숫자로 바꾸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음성인식입니다. 이건 인공지능 수학에 나오는 건데요. 네, 그냥 뭐 이런 주파수들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나타낸다. 이 정도만 알아시면 될 것 같고, 언어 이해 과정을 보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음성과 텍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언어 이해라고 하면 텍스트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음성 인식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텍스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단어. 예를 들면 전 이거 신서유기에서 따온 건데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단어를 말하면 이어 말하기인가요? 단어 이어 말하기 그런 게임이 있는데 나영석 PD가 바늘도둑이 이러면 뭐 강호동이 소도둑 된다 뭐 이런 게임 있잖아요. 거기 그것처럼 바늘도둑 다음에 소도둑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패턴이다.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문서가 있다면 사실 한글이 영어에 비해서 성능이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 한글은 이런 문장들을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디에서 수집을 했냐면 위키피디아에서 수집을 해서 전부 다 이거를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영어의 성능이 좀 더 좋아요. 한글은 성능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 위키피디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 뭐 어학원인가 세종 뭐 그런 곳에서 세종 언어 뭐 연구원 뭐 그런 데가 있던데요. 거기서 코퍼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진 않은데 이런 패턴들이 개발이 되어야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언어 이해 과정의 포인트예요. 이걸 가지고 분류, 유사도, 감정, 주제어, 번역, 챗봇, 음성인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네, 이것도 그냥 수학책에 있는 건데요. 그냥 잠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언어, 네, 언어 이해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어 이해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요거부터 보죠. 언어 이해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제가 조금 전에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패턴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단어가 어떻게 문장 속에서 활용됐는지를 엄청나게 많은 문장,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거를 학습을 시켜갖고 패턴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패턴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단어의 빈도수를 보는 거예요. 빈도수를 본다는 것은 이런 예죠. 예를 들면 밥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먹다와 자주 등장하더라. 기차는 타다와 많이 등장하고 오렌지 주스는 마시다와 많이 등장하더라. 이게 빈도수고요. 두 번째는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공간상의 매핑을 시켜요. 그러니까 공간상의 매핑, 공간상의 분포를 시킬 때 비슷한 단어는 비슷한 한 공간에 배치하도록 이걸 구글에서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네, 구글 모델에 따라서 비슷한 단어를 비슷한 공간에 매핑시키면 그 묶음으로써 비슷한 공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시각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은 언어 이해를 많이 합니다. 언어 이해 패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첫 번째는 빈도수, 두 번째는 비슷한 단어를 비슷한 공간에 이거를 학습시켜서 일부러 매핑을 시켜서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빈도수를 따졌을 때 이런 예시가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빈도수를 가지고 감정 분석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이런 문장을 통해서 정답도 있어야겠죠. 얘가 긍정인지 중립인지 부정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립은 하지 않고 긍정과 부정을 두 가지를 한번 모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개입을 해야겠죠. 작품성, 좋다, 잘한다. 이거는 긍정이고, 그다음 지루하다, 아쉽다. 이거는 부정이야. 이거를 지금 세 개밖에 없지만 이거를 수십만, 수백만 댓글을 모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단어들이 풍부해지잖아요. 이 풍부하게 단어를 모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새로운 문장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장을 가지고 정답을 제시해주고 긍정 단어 가방, 부정 단어 가방을 일단 만들어요. 이걸 학습이라고 했죠.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죠. 여기서는 학습이 뭐죠? 주머니 만들기죠. 주머니를 만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데이터, 단어가 들어왔을 때 정답을 예측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을 어떻게 예측하냐면 이렇게 예측을 해요.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그래서 영화 댓글 X가 새롭게 나왔을 때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요.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이 단어들이 이게 긍정 단어 아까 그 주머니고요. 부정 단어 주머니인데 새로운 단어 X가 어디랑 많이 겹치는지 이렇게 자카드 요사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는 0.46이 나왔고 여긴 0.19가 나왔네요. 그러면 요 영화 댓글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게 파지티브고 이게 네거티브라고 할 때 0.46, 0.19 이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빼서
여기는 지금 0.27이 나왔는데요. 보통 구글에서 0.25 이상을 긍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댓글은 긍정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0.24가 나왔으면 중립일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부정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25 정도 이렇게 나오면 27이 나오면 부정이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 중립, 부정을 빈도수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빈도수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임베딩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제가 이걸 설명을 못 하겠네요. 다 시간이 안 돼서. 임베딩으로 나타내면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비슷한 공간에 매핑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되냐면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학습을 한 거죠. 프리 트레이닝 한다고 하는데 미리 학습을 해서 저희는 학습된 거를 사용하면 돼요. 물론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은 미리 학습된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단어들을 공간상에 학습시켜서 매핑하면요. 희한하게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비슷한 공간에 이렇게 매핑이 되고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더하기 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는 것도 저기 뒤에다 실어놨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간이 없긴 한데 두 개만 들어가 보시죠. 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자, 여기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임베딩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임베딩이 이제 비슷한 단어들을 비슷한 공간에 학습시켜 놓은 건데요. 여기 서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치 부분에 영어로요. 코리언이라고 한번 써보시죠. 코리언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지금 코리언이랑 비슷한 단어가 무엇인지 이렇게 유사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비슷한 공간에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죠. 강아지를 넣으면 강아지랑 비슷한 게 cat, cow, rat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가지고 위키피디아 같은 단어 뭉치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강아지랑 많이 등장하는 건 cat이더라, cow더라, rat이더라, bird더라 이런 유사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임베딩, 그러니까 공간에 매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요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걸 한번 해보시죠. 제가 요거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하기 빼기까지 할 수 있어요. 임베딩 공간에 매핑을 시키면 예를 들면 아들에서 딸을 빼고 소녀를 빼면 소년이 나와요. 뭔가 그럴듯하죠?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도쿄를 더하면 일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시죠. 여기 한국 빼기 서울 플러스 도쿄를 이제 써보시면 그러면 여기다 쓰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일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그다음에 도쿄를 더했더니 일본이 나오니까 뭔가 비슷한 공간에 있어서 연산도 가능하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얘는 구글에서 학습시킨 건데요.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학습을 시켜요. 단순하게 그냥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고 그 다음에 이웃된 단어를 여기다 넣어서 확률값을 이렇게 빼서 요 가운데 있는 히든에 있는 요 값들을 빼면 공간에 매핑이 돼요. 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학습의 원리는 잠깐 여기를 보시면 요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잠시 들어가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랑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단어와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고요. 그 문장 속에서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을 벡터 공간상에 매핑을 시키는 건데 여기 100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100 눌러보시면 이렇게 막 뭔가 학습이 돼서 공간에 자기들이 매핑이 되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얘는 학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 학습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어 이해 부분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형식적인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 형식적인 지식만 인공지능은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암묵적인 지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어? 인공지능이 물어봤는데 시험을 못 봐서 밥맛이 없어서 안 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인공지능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인공지능이 밥 먹었어? 라고 물었는데 인간이 시험 못 봐서 밥맛이 없네. 그럼 인공지능은 여기에 지금 인간이 이야기한 부분은 단지 시험을 못 봤다는 것, 밥맛이 없네. 그래서 시험이 못 봤는데 왜 밥맛이 없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네이버에 시험을 못 보면 밥맛이 없다라는 명시적인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전거를 어떻게 타니? 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면 자전거는 말이야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고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돼 라는 명시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축되고 암묵적인 지식 때문에 이해를 많이 못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정신님께서 학생들과 수업할 때 코드 이론 설명과 코드 구현 어느 정도로 배분하시나요?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론의 3분의 2, 코드 구현의 3분의 1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숙제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숙제를 좀 많이 내는 편이라 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론은 굉장히 잘 알지만 코드 구현을 못하는 분과 코드 구현은 잘하지만 인공지능을 못하는 분을 저는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코드를 같이 잘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다 잘하도록 저는 일단 좀 지도를 하고 있고 코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까지 좀 애들이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코드를 제가 전부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제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기본적인 코드를 하고, 그러니까 과제 낼 때 조금 어려운 과제를 낸다, 뭐,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시면 저기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네네. 김혜영님께서 인공지능 수학 수업 없이 인공지능 기초 수업 진행해도 이해에 무리가 없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네네 아까 전에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공간에 매핑돼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학적인 지식이 약간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 원리 이해가 약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깊은 질문을 하신다면 수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공지능 수학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는 아닌 것 같고요. 인공지능 수학과 인공지능 기초는 조금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자체가 너무나 블랙박스라서 이해하는데 어디에서 가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좀 많진 않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에서 나오는 그 개념들은 정말 기본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PDF도 무료로 배포를 하니까 아마 인공지능 수학은 가볍게 한번 넘겨보시면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바쁘신데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쌤이 어디 있던지 화이팅이고요. 네, 인공지능 갑자기 도입이 돼서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